우리 당장 한국으로 떠나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여행을 할 때 무조건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화장실이 여행 온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찬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깨끗함이 돋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 오게 된 후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이탈리아에 갔을 때도 한국과 비교하느라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는 영국인 셀리나예요. 세계 여행을 한다고 말하면 다들 제가 재벌 2세나 3세쯤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절대 아니랍니다.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면서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 역시 그렇거든요. 전 출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볼 땐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재능을 발견한 게 바로 방송작가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재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일을 배워야 했고 제 실력을 인정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3년 동안 매일 밤새 업무에 시달리며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어요. 덕분에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저는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늘어나는 실력 덕분에 이젠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업무를 하며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여행 중 업무를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처음 여행을 가 일을 했던 곳은 파리였어요. 매혹적인 거리를 헤매며 감탄을 하고 새로운 영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철을 이용해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진 에펠탑은 먼 거리에서 한눈에 보일 정도로 높게 치솟아 있었어요. 복잡한 구조물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작업에 몰두했어요. 바깥의 북적거리는 소리 매력적인 에펠탑을 바라보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곳이 영국이 아니고 집도 아니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 행복했죠. 하지만 꼭 좋았던 기억만 있진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업무를 끝내고 이동을 하려고 모든 짐을 챙기고 카페를 나갔어요. 그리고 몇 발자국 걷지 않았을 때 배에서 급한 신호가 왔죠. 당황한 전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변의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방금 전까지 이용했던 카페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카페를 이용했기에 아무 망설임 없이 화장실을 물어봤죠. 그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방금 전까지 카페를 이용했고 그때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다시 음료를 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카페 주인은 그럼 한번 음료를 주문했으면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몇 번이나 이용하는 게 당연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에게 한심하다는 듯 음료값을 지불하기 싫다면 화장실 사용비를 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니 특별히 생각해서 배려한다는 듯 말했죠. 그 상황이 상당히 어이없고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카페 주인과 싸운다면 불리해지는 건 저였어요. 다른 곳을 찾아갈 정도로 제 배가 참을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머무는 내내 화장실로 인한 불편함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불쑥불쑥 생기면서 여행을 가려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영국 내에서도 화장실 사용이 쉬운 건 아닙니다. 지하철 화장실은 더욱 그렇죠. 런던은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지하철 화장실도 상당한 역사를 지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니 그 냄새가 누적되었겠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지하철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지하철 직원들이나 마지못해 이용한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이상할 건 없었어요. 화장실을 찾기 쉬운 건 아니지만 카페나 상점마다 화장실이 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카페를 이용하고 다시 급하게 돌아와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프랑스가 유별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죠.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제 경험을 해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제 상황에 공감해 주어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 대한 글이었죠. 댓글을 남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처럼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잘 되는 나라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화장실로 받은 상처는 화장실로 치유될 수 있다며 한국에 여행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우스웠어요. 화장실로 상처가 치유된다는 말 자체가 개그라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여행 중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한국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화장지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처음 갔던 화장실은 인천공항 안에 있던 화장실이었는데 관리가 잘 된 건 물론 화장지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공항 화장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했는데 지하철역으로 가는 도중에도 화장실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릴 정도였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분명 공항은 빠져나온 지 5분이나 지났고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던 건 화장실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지린내 같은 이상한 냄새들이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화장실은 정말 관리가 잘 되나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기웃거리며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청소부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커다란 청소함을 끌고 다니면서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을 비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곤 자기 일이 다 끝났다는 듯 화장실 입구에 있는 표시판에 체크를 했죠.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시간과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었던 걸 보면 분명 화장실 상태에 대한 보고서 같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다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땐 공항에서 본 것처럼 엄청 큰 두루마리 화장지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걸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그리고 그 모습은 공항과 공항에 있는 지하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갔던 한국의 모든 곳에 있는 화장실이 그랬다는 점이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전 영국에 있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 산을 오르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서울에서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산부터 제법 시간이 필요한 산까지 다양한 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일정 중 하루는 산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북한산이라는 곳을 찾았어요. 산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 화장실을 들렀는데 놀랍더라고요. 그곳 역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맙소사 정말 한국은 화장실의 진심인 것 같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웬만한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일이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한국인들이 화장실에 왜 이토록 진심인지 알고 싶어 한국에 머무는 내내 화장실에 대해 알아보았거든요. 그러다 수원에 화장실 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대체 얼마나 진심이길래 화장실 박물관을 만들까 싶었죠. 그렇게 간 박물관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화장실이 상당히 불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후진국 시스템으로 뒤처진 화장실이 변화해야 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았대요. 한국인들은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회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화장실을 현대화로 바꾸는 데 적극 앞장섰죠.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화장실 문화를 구축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요. 물론 한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할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영국인들에게 없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세계 국방력이 우수한 영국이 가지지 못한 역사.
그 역사를 가진 나라를 상대적으로 부러워하는 영국인들이 많거든요. 유럽을 선호하고 아시아의 한국이나 일본,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기도 하죠. 영국이 가지지 못한 단 하나의 오래된 역사와 유물을 가진 나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역사는 이미 가질 수 없는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들어낼 수 없고 없는 이야기를 있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화장실은 얼마든지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만들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으니 영국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이 생겼죠. 한국에 머물며 저도 모르게 한국 화장실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정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어플 하나로 개방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급한 볼일이 생겨도 카페에 가 음료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비굴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은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왔었는데 무려 보름 넘게 있게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그나마 이탈리아가 지하철 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곳 중 하나였거든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지하철 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면 여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여행을 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여행지를 골라야 하는지 알게 된 셈이죠.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탈리아 여행에서 알았거든요. 분명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 이동 중 급한 신호가 와 내렸어요. 자신있게 화장실 팻말을 찾는데 보이지 않았죠. 당황한 전 이탈리아 지하철 역사 직원에게 물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지하철역 직원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 직원을 쳐다봤죠.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없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분명 지하철역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한국처럼 모든 역마다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탈리아 직원은 역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역에 내려야 한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카페에 가 익숙한 듯 음료를 시키고 화장실 위치를 물은 후 이용해야 했죠. 그때 화장실 안에 앉은 제 모습이 왜 이렇게 웃기던지요. 대체 뭘 알아보고 온 거지 싶으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건 말이에요. 이탈리아 지하철 화장실 이용에 대한 칭찬의 글들이 많아서 전 당연히 한국 화장실 같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한국 지하철처럼 매 역마다 없더라도 잘 관리가 될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물론 영국 내 지하철역 화장실과 비교한다면 관리가 잘 되는 수준인 건 맞아요. 그건 슬프게도 부정할 수 없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당연히 화장지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지통을 제대로 비우지 않아 휴지가 넘쳤죠. 한국 화장실처럼 자주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 화장실처럼 변기에 그대로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방식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영국처럼 악취가 나는 건 아니지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저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간 김에 주변에 있는 런던도 갔었는데요. 정말 유럽은 오래된 역사를 지닌 거대한 쓰레기장 같았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문화 유적지의 풍경과 다르게 도시 전체는 코를 찌르는 듯한 쾌쾌한 냄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니까요. 화장실 보급률이 낮은 만큼 급할 때 길을 걷다 구석에서 볼일을 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제 배가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떤 볼일이 급해질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 뒤죽박죽인 날들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 배가 아픈 날도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결국 저는 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여행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다고 늘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여행을 다니며 일을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라도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할 수 있겠네요.
한국마저 화장실이 안 좋았다면 영국에서 그것도 제 방 구석에서 일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니까요. 알아보니 제 일은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아예 한국에서 일하며 지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화장실의 매력에 푹 빠진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화장실은 그 독특한 매력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인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선 깨끗함이 돋보이는데요. 한국에서는 공공화장실에 대한 꾸준한 청소가 이루어지며 사용자들도 청소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문이나 비누와 휴지 등 다양한 물품 등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 사용하기에도 편한데요. 그렇기에 한국의 화장실은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여행객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집으로 들어가면 옷을 입고 한국은 집으로 들어가면 옷을 벗는다는 얘기가 있대. 그 정도로 일본이 금욕적이야?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갑자기 수위가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피오나예요. 아시아 모험은 오랫동안 방문을 꿈꿔왔던 도시 삿포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조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로 가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혼자 하는 여행이고요. 다들 굳이 아시아에 왜 가냐면서 큰 돈을 주고 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거닐며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고대 사원에 감탄하던 저는 짜릿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삿포로의 높은 건물은 프랑스의 파리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최첨단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처음의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고향에서와 같은 수준의 안락함을 기대했던 저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호텔을 발견하고 실망했습니다. 옆방에 있는 부부의 대화가 모두 들리면서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기온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방 안으로 스며드는 추위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실외 온도는 따뜻했지만 방은 마치 냉장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다다미 방을 써보고 싶었지만 춥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러 호텔을 고른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온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프랑스에서도 크게 항의를 하고 살지 못하거든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어요. 대응은 신속했지만 한기를 완화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알이 빠질 것 같았어요. 너무 건조했거든요. 계속해서 온풍기는 바람을 내보내고는 있었는데 방 안의 한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일본의 세심한 배려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토록 세심한 배려를 중시하는 선진국이 어떻게 숙박시설의 적절한 난방과 방음, 시설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호텔 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호텔 직원은 불편함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은 저에게 담요를 건넸지만 호텔 직원의 것이었고 사람 냄새가 배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말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삿포로는 원래는 이렇게 춥지 않은데 잘못된 타이밍에 여행을 온 것 같아 바깥은 춥다고 하더라도 실내는 손님을 위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일본어도 잘하지 못했고 앞서 말했듯 소심한 성격이라서 항의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겨울이 따뜻하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어떻게 실내 온도가 바깥과 이렇게 크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온기를 찾으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의 극명한 차이는 저에게 풀 수 없는 퍼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때 어떻게 대응하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프랑스보다 훨씬 선진국인 일본에 와서 저는 프랑스의 뜨거운 태양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겨울만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힘들었어요. 삿포로에서의 첫날 밤을 잊고 싶었지만 언제까지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편안한 저녁이 되어야 할 밤이 좌절의 밤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저는 마치 났습니다. 어떤 사람과 방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말, 모든 웃음소리, 모든 움직임이 들리면서 유명 호텔에서 기대했던 프라이버시가 무너졌습니다. 삿포로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저는 처음에 저를 사로잡았던 삿포로의 매력을 재발견하기 위해 다시 도시를 탐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삿포로의 활기찬 거리는 전날 밤의 불편함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과 현지인들의 예의 바른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저의 마음은 저를 기다리는 차갑고 환영받지 못하는 방으로 자꾸만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한국도 몹시 춥다는 것을 알아서 롱패딩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롱패딩을 파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비쌌어요. 종업원들은 웃으면서 일본은 별로 춥지 않아서 롱패딩이 필요가 없다며 숏패딩을 추천해 주었죠. 저는 당장 롱패딩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추위와 함께 일본 여행을 마쳤습니다. 가장 따뜻했던 때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경험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비행기가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창밖으로 저녁 하늘을 수놓은 불빛의 모자이크처럼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일본의 차가운 불편함을 닮을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제공할지 궁금해하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인천공항에서 인공지능 키오스크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계는 저희 프랑스 억양을 감지하고 프랑스어로 원활하게 전환하여 공항 철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당연히 영어로 말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기술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지하철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은 정시에 정확하게 출발했는데 프랑스에서 자주 지연되던 지하철 서비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광경은 숨이 멈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강 위에 있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뻗은 고층 빌딩이 점점 박힌 스카이라인은 사진으로만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롯데월드타워는 어디에서든 보였어요. 대한민국 한국의 야망과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건물의 온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체크인한 게스트하우스는 규모는 작았지만 난방이 쾌적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 주인은 저에게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추위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저는 시내로 나가자마자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할인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거대한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삿포로의 추위와는 달리 한국의 추위는 밖에서도 지독하게 추웠거든요. 다행히 롱패딩은 어느 곳에서나 다 팔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검정색 롱패딩을 샀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쓰여 있어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 군데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하고 제일 싼 곳에서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본에서의 밤과 달리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나게 시내 구경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뭔가 일본과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방에는 온기가 가득했고 건조함은 찾을 수가 없었죠.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가라고 했지만 일본 다다미 방도 생각해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긴 했었어요.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눕는 순간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요. 방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롱패딩을 괜히 샀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 바닥은 저에게 단순한 물리적 온기를 넘어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집으로 들어가면 롱패딩을 입고 한국은 집으로 들어오면 롱패딩을 벗는다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직접 경험해봤으니까요. 온돌은 한국 여행 중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온돌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바닥에 누워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온돌의 온기는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불편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따뜻하고 포근하며 위로가 되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깨끗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닥이 없는 호텔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은 저에게 새로운 발견과 즐거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단열이 잘 된 건물에 감탄했습니다. 실내의 따뜻함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모닝티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스트하우스 주인부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핫팩을 건네준 낯선 사람들까지 저는 진정한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도시를 탐험하는 동안 저희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하 쇼핑몰은 쇼핑객들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늑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가 있는 카페는 저의 안식처가 되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자신의 경험을 일기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정말 좋았던 점은 한국은 대부분의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알다시피 소심한 저는 항의를 잘하지 못하는데요. 이 자동화 시스템들 덕분에 저는 쉽게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예약해둔 전시회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티켓이 발권되는 모바일 발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기술이 통합된 작지만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QR코드를 가져다 대니까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쾌하고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저는 롱패딩을 입은 채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사건이 터졌어요. 분주한 하차 행렬 속에서 저는 실수로 가방을 지하철 선반 위에 두고 내렸습니다. 다 내리고 지하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가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여권과 지갑, 제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산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당황하는 걸 본 남학생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분실물 접수처에 도착하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상황을 설명하는데 긴장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절차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직원은 분실물과 제가 탔던 열차의 세부 정보를 적어주며 지하철 시스템에는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지하철은 다다음 역에 가 있는데 세 번째 역에서 지하철 직원이 타서 가방을 빼올 것이라고 했어요. 각 지하철 차량의 운행이 끝날 때마다 철저하게 점검되고 발견된 물품은 목록화되어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분실물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스템이죠. 저는 긴장이 풀려서 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믹스커피 한 잔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처음 맛본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전통 커피의 쓴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모금부터 독특하고 편안한 맛에 반해버렸죠. 부드럽고 크리미한 단맛과 적당한 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건 주인 아주머니의 집에도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엔 이걸 가득 사서 친구들한테 줬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죠. 직원은 전화를 받더니 세 번째 역에서 가방을 찾아서 분실물 센터에서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가면 가방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지갑이 가방에 있어서 죄송한데 돈을 조금 빌릴 수 있냐고 직원분에게 물어봤어요. 소심한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지원분은 웃으면서 다시 가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가 지하철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지하철 밖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10분 내로 다시 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사히 가방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분실물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직원들의 친절과 도움이었습니다. 기술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깊은 공동체, 의식과 공감대를 유지하는 한국의 따뜻함과 배려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짜릿한 흥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가도 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마트에 가면 현지인들이 직접 먹는 과자나 기념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통로를 돌아다녔습니다. 마트는 삼겹살부터 과자 유제품까지 모든 게, 심지어 이불도 팔았습니다. 꿀이 듬뿍 들어간 약과와 매콤한 떡볶이 같은 한국 전통 간식부터 예쁘게 포장된 차, 김부터 과자가 가득했어요. 유자차 한 상자를 집어들자 시트러스한 향이 한국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유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에 유자차를 담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완벽한 선물이었죠. 기념품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카운터에 다가가자 역시나 계산 과정도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화면에 모든 것이 떠 있었거든요. 계산을 하시는 분은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비닐봉지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심한 저에게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김 한 봉지와 마른 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넉넉한 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전기장판이었는데요. 저는 부모님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판매를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죠. 판매하시는 분은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혹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다고 했죠. 그분은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프랑스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파수가 달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판매할 수도 있는데 제 안전까지 생각해 주신 거니까요. 삿포로 여행 중 잘못된 타이밍에 여행을 왔다고 제 탓을 했던 직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완전히 다른 대응이었습니다. 결국 전기장판을 사지 못했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방에 담긴 물건 하나하나가 저에게 사연과 추억 그리고 소중히 간직할 한국의 한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기념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제게 선물한 즐겁고 풍요로운 경험의 증거인 한국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서울의 하늘 아래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기념품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아름다운 땅에서 보낸 행복한 날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문화적 발견과 개인적 성장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겨울이 주는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가 주는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에 앉은 제 머릿속은 여행에서 느낀 추억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장식했던 무수한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문화, 따뜻함, 인간애를 가진 나라였어요. 삿포로를 먼저 가서가 아니라 서울에서의 기억이 훨씬 강해서 삿포로는 정말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죠? 사람들이 한식만 찾느라 호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고급 호텔 셰프로 보이는 여성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외칩니다. 호텔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하고 있는 나타샤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우리 집의 중심은 언제나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은 따뜻한 스튜와 갓 구운 빵의 향기로 가득 찬 따뜻하고 분주한 곳이었죠. 훌륭한 요리사였던 어머니는 제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과 사랑으로 요리할 때 일어나는 마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로부터 레시피뿐만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문화를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요리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수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명한 붉은 미트불이 보글보글 끓는 국물. 그 위에 얹은 사워크림 한 덩어리는 제 유산을 소박하지만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요리에 대한 열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셰프가 되어 고국의 맛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 학교를 졸업한 후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맛을 실험하며 요리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요리 여정을 진정으로 정의한 것은 이탈리아의 유명 호텔에서 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큰 규모의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배웠죠. 제가 참여한 첫 번째 큰 이벤트는 일본 대표팀 초청 행사였습니다. 도전이자 영광이었죠. 저는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일본 요리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스시 사시미 그리고 맛의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기술에 대해 배웠죠. 일본 팀이 우리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했는데 그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제 요리 세계를 완전히 뒤흔든 경험은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일본 팀과 달리 셰프를 직접 데려온 한국팀은 이탈리아 특산물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도대체 한국 요리가 무엇이 그리 특별해서 우리 요리보다 선호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팀 셰프에게 식재료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주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낯선 재료들의 조합과 셰프가 만들어내는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냄새가 저를 유혹하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기 위해 사진 몇 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주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식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참고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치킨 설렁탕, 한국식 백반과 같은 요리를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레시피는 새로운 모험이었고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이었죠. 맛과 영양 비주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요리에 매료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식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했던 이탈리아 요리의 풍성하고 진한 맛과는 너무 달라서 도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요리를 하면서 한식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몸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이었죠. 채소 발효식품 쌀과 같은 곡물을 강조하는 한식은 빵 위주의 우리 식단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이러한 탐구는 제 직장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한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고기와 감자만 먹던 남편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맛에 반하게 되었죠. 김치를 자주 먹기 시작했고 평소에 먹던 무거운 저녁 식사를 가볍고 균형 잡힌 한식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식단의 변화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는데 남편은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식단의 변화가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리 실험을 계속하면서 한식에 대한 존경심과 동경심이 커졌습니다. 한식은 예술의 한 형태이자 음식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한국 문화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요리로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레시피를 레퍼토리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닫게 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언어이자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 요리 여정은 단순히 요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요리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배우고 탐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우 불고기 레시피를 실험하다가 고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 고기는 종종 요리의 주인공이며 많은 양을 조리하고 강한 맛을 냅니다. 반면에 불고기는 얇게 썰어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을 섞은 양념에 재운 다음 센 불에서 빠르게 익혔습니다. 그 결과 부드럽고 풍미 있는 고기가 완성되었고 요리의 풍미와 질감이 더욱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고기를 요리의 중심이 아닌 균형 잡힌 요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저에게 고기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실험을 계속하면서 김치를 만드는 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은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과정이었어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발효에 대해 배웠어요. 첫 번째 배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연습을 통해 나아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좋아하는 레시피 중 하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채소, 고기,
달걀 프라이 고추장을 알록달록하게 얹은 이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요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요리의 색과 질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한식에 대한 탐구는 주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식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식재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요리의 섬세한 균형에 놀랐습니다. 매번 방문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한식 전통에 대한 이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 메뉴에 한식을 도입하기로 결심한 날이 왔습니다.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새롭게 발견한 한식에 대한 애정을 고객들과 공유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리는 즉각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독특한 맛의 조화를 높이 평가했고 이 요리는 우리 메뉴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더 많은 한식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한식의 밤을 시작했어요.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이탈리아인과 외국인 손님 모두 한국의 맛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 그릇을 통해 세계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식에 대한 저의 여정이 단순한 요리 모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죠. 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요리의 전통을 계속 혼합하면서 저는 호텔에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특별한 이벤트의 밤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호텔 투숙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가진 현지인들도 많이 찾아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현지 농산물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지 농부 및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리의 품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텔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가족의 식단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식단은 이탈리아 음식과 한국 음식이 섞여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싫어하던 남편은 이제 저희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고 항상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 인생에 의식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음식의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셰프의 역할은 단순히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교육하고 영감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를 경험하면서 요리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지만 일본 대표팀이 우리 호텔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이 머무는 동안 다른 문화의 다양한 맛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팀을 위한 음식 제공에 따르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팀도 한국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호텔 현지 이탈리아 요리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수입 식재료 특히 소고기를 고집하던 자국 셰프들이 합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선수들 사이에서 자국 셰프가 준비한 식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과 우려를 느낀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에서 일손을 돕고 있던 임시 직원인 일본인 학생을 통해 핵심적인 문제는 소고기의 품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요리사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소고기만을 고집했지만 그 품질은 선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고기 요리는 질기고 풍미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선수들은 호텔에서 제공한 이탈리아 요리를 더 선호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 독특한 도전이었습니다. 요리사로서 저는 모든 손님에게 최고의 요리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산 소고기를 일본 요리법과 풍미에 맞게 변형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산 소고기를 일본 전통 풍미에서 영감을 얻은 양념장으로 부드럽게 만든 이탈리아와 일본 기술이 융합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는 일본 선수들뿐만 아니라 호텔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적응의 힘과 양질의 식재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험은 또한 요리 예술의 중요한 측면,
즉 다른 문화의 선호도와 입맛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즉흥성과 혁신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팀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셰프들과의 토론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와 레시피를 교환하며 일본 요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협업은 음식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주방으로 돌아와서 팀원들과 저는 일본과 이탈리아 요리 전통을 혼합하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된장을 곁들인 버릇이 간장 디핑 소스를 곁들인 페메니, 와사비가 가미된 이탈리아식 샐러드 같은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요리들은 단순한 요리 실험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상호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호텔 숙박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낯선 음식에서 편안함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셰프들에게는 현지 식재료에 적응하고 그 품질을 평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식이 제 가족에게 미친 영향은 주방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심지어 한국어 몇 구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몰입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고 낯설기만 했던 문화에 대해 더 넓은 시각과 깊은 감사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셰프로서 이 경험은 삶을 변화시키는 음식의 힘에 대한 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육체를 위한 영양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양분이었습니다. 음식은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식과의 여정은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음식의 보편성과 문화를 연결하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음식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융합을 계속 탐구하고 수용하면서 저는 제 요리 여정에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 다른 요리 전통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미식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호텔 주방은 전 세계의 맛을 실험하는 일종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팀은 더 이상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식 모험을 떠났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심지어 인도 요리 전통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요리는 저마다의 도전과 배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식재료와 그 식재료가 대표하는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세계 각국의 요리의 밤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이국적인 요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요리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고객들은 이러한 이벤트를 좋아했고 곧 호텔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탐험을 거듭할수록 미식의 세계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의 재료와 기법이 다른 지역의 재료와 기법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깨달음은 짜릿했습니다. 요리의 세계에는 경계가 없고 무한한 가능성만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탐험하면서 요리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재료의 원산지인 환경에 미치는 영양 식재료를 생산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었죠. 현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리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리 관행을 우리의 가치와 일치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요리 여정의 영향은 똑같이 심오했습니다. 우리 주방은 세계 각국의 풍미가 어우러진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가족 식사는 우리의 미각을 통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이탈리아 전통 요리에 자부심을 가졌던 요리사에서 세계의 다양한 요리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글로벌 미식가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요리는 예술의 한 형태이자 스토리텔링의 매개체이며 사랑과 문화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요리의 여정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견 그리고 연결의 여정이었습니다. 주방은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창조하고 실험하고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탐구해야 할 맛이 너무 많으며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전달해야 할 이야기도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는 요리를 통한 문화교류의 힘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맛본 모든 요리는 국경을 넘어 이야기와 전통을 공유하는 대화이자 방법이었어요. 이러한 교류는 제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공감과 인내심 경청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 주방에서 적응력과 창의력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퓨전 글로벌 미식의 실험. 지속 가능한 조리법의 도입은 모두 적응과 혁신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를 통해 좋은 셰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레시피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개방적이고 미지의 영역에 기꺼이 도전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요리에서 단순함과 마음챙김의 가치도 배웠습니다. 이국적인 재료와 복잡한 기술을 탐구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단순하고 건강한 요리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은 요리 자체를 넘어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식, 환경과 식재료를 재배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제 요리의 여정은 개인적인 여정이기도 해서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가족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맛과 요리를 가족들과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새로운 전통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은 사랑의 언어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정은 겸손에 대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제가 탐구한 모든 요리는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미식의 세계는 방대하고 다양하며 저는 이 예술의 평생 학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전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요리 수업을 가르치든 레시피를 공유하든 단순히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세대의 셰프들에게 영감을 주며 요리 예술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최악이었어요. 한국이 그립습니다. 당장이라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한 여성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내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고 마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샤론입니다. 독일에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조약돌거리 멋진 미술관 아늑한 카페에서 고급 와인을 마시며 일기를 쓰곤 했죠. 모든 것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꿈꿔왔던 미국 문화를 만끽하고 싶었죠.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 꿈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선 모든 것이 제 예상보다 훨씬 비쌌어요. 미국이 물가가 싸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집세 식비 자잘한 생활비까지 합치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환영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특히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차가워 보였던 사람도 있었죠. 저는 집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면서 약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악의 부분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밤에 고풍스러운 거리를 걷는다는 상상을 했지만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죠. 학생과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공격적인 행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미국에는 오래된 건물, 울창한 시골 역사 등 아름다운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상상했던 그 마법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죠. 저는 미국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대학 생활은 괜찮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꿈과 현실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소설 속 주인공이 된 척하며 작은 커피숍에 앉아 글을 쓰곤 했죠. 주말에는 지역 시장을 돌아다니며 특이한 기념품을 사기도 했죠. 미국식 유머도 어느 정도 익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요. 수업은 어려웠고 때로는 따라잡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외로움의 순간도 있었죠. 가족과 고향 친구들 그리고 예전 생활에 익숙한 안락함이 그리워졌죠.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에서 멋진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다른 유학생들도 있었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공통의 경험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았죠. 하지만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날씨도 제 적응 문제에 한몫했습니다. 계속되는 회색 하늘과 이슬비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죠. 고향의 햇살과 맑고 푸른 하늘이 그리웠어요. 강해 중에 창밖을 바라보며 더 밝은 날을 꿈꾸곤 했죠. 그때부터 이게 끝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지. 저는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지만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친 듯한 에너지가 가득했고 한국으로 가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 한국이죠? 하지만 그녀는 활기찬 도시 풍부한 문화 놀라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집에서 멀리 왔는데 더 멀리 가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모험이었고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승낙했어요. 적어도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서 설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고 새롭고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여행 블로그를 뒤지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 영상을 보고 가보고 싶은 곳의 리스트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발일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죠. 미국에서 느꼈던 단절감을 한국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지 아니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줄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한국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생활이 반가울까? 이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여행 가방의 옷뿐만 아니라 희망과 걱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윤희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미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약속하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미국을 탈출하거나 새로운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과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의 윤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렸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새로운 광경과 소리 냄새의 물결에 휩싸입니다. 미국에 남겨두고 온 조용한 시골 생활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서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며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저희는 윤희 친구의 도움으로 도시 중심부에 있는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찾아 숙소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의 거처가 될 곳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만끽하며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방문하고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고 밤이 되면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는 네온 사인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매콤한 김치부터 군침이 도는 바비큐까지 모든 식사는 그 자체로 모험입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는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 지하철만 타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편리함, 생활의 모든 측면에 통합된 듯한 놀라운 기술 등 사소한 것들에 매료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의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를 벗어나 동네를 탐험하고 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합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길을 잃은 여행자를 언제나 웃는 얼굴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도 몇 마디 익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도시의 안전이었습니다.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안정감이 있어 편안하게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재미와 볼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빠르게 돌아가는 삶, 경쟁,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어려움도 느껴집니다. 그들의 꿈과 고군분투, 열망 등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이 활기찬 나라의 다른 면, 여행 안내 책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면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저는 일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제 주문을 알아듣는 단골 커피숍이 있고, 아침 조깅을 하러 가는 작은 공원이 있으며 신선한 식재료를 사러 가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이 더 이상 휴양지가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고향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등 모험심이 강해졌어요. 언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도시에서 길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고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적인 모험뿐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제 가치관, 목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을 한 겹씩 벗겨내고 새로운 샤론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여행, 한국으로의 탈출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난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저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 미국을 완벽한 장소로 마음속에 그려왔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미국이나 독일에 있을 때보다 더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참 재미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수록 만감이 교차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찾은 이 새로운 삶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조금 배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도 찾았으니까요. 이제 서울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멋진 시간을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거리, 심지어 공기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수업은 다시 시작되었고 몸은 학교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모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활기찬 시장과 평화로운 사찰, 분주한 도시 생활을 떠올리며 공상에 잠기곤 합니다.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공부에 전념하는 동시에 미국을 더 많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경이로움과 설렘을 미국에서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지역 전통을 접해봅니다. 재미있긴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학기가 거듭될수록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죠. 그 친구들이 저를 그 지역과 계속 연결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앱을 이용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연습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캠퍼스를 걷다가 한국 학생 교환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징조인가, 돌아가야 할까 생각만 해도 설레지만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여기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저를 흥분시키는 기회를 추구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교육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죠. 그녀의 말에 공감이 가면서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시작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원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작성해야 할 양식, 작성해야 할 에세이, 참석해야 할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과 그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하면서 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몰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레기도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큰 결단이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소식을 전합니다. 친구들은 기뻐하며 제가 도착하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미국을 떠나는 기분은 남다릅니다. 저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학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가는 곳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시 서울에 착륙하니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이번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살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대학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설렘과 도전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다른 교환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 방식, 캠퍼스 생활, 학생들 간의 역동성 등 모든 것이 미국과 너무 달랐어요.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상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도 가고 한국 요리도 해보고 문화축제에도 참가합니다. 국내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향수병, 언어장벽, 문화적 오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의 삶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저를 더욱 회복력 있고 적응력 있게 만들 뿐입니다. 학기가 거듭될수록 한국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따뜻한 풍요로운 문화 등 이 모든 것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소속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전국을 여행하며 유적지를 방문하고 아름다운 산에서 하이킹을 하며 시골의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이런 모험을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와중에 학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은 도전적이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저를 자극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와 여러 국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본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하고 심지어 가끔은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제 헌신과 노력의 증거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기대를 가득 안고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떠났던 소녀가 떠올라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환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자신감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입니다. 행복, 감사, 슬픔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듭니다. 한국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영원히 간직할 제 이야기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과 경험으로 풍요로워진 정신으로 한국의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미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할까 세상은 광활한 가능성의 캔버스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탐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계속 배울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보낸 시간들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져요. 언어가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관계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현지 한국어 교류 모임에 참석하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다가오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어설픈 학생도 아니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호기심 많은 여행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어우러져 자신감이 넘치고 호기심이 넘치고 세상의 가능성에 대해 더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쌓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일자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 문화교류 여행과 관련된 직무의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여정의 연속인 커리어를 원합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감회가 새롭습니다.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미국에서의 꿈, 한국에서의 인생이 바뀐 경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취감도 느껴지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한 설레는 기대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한 학기 동안의 해외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해 배운 제 인생의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며 제 열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이제 졸업장을 손에 쥐고 기회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저는 다음 모험을 위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추억이 항상 제 일부가 되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여행에서 얻은 교훈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교훈은 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감의 가치,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꿈은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가졌던 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했고 더 많은 세계를 탐험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의 목표나 목적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바라볼 때 설렘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보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회로가 가장 놀라운 목적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모험 그리고 인생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빨리 알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